한국어 보급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발적인 학습 의지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결국 포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수상이 주시하는 가운데 유럽의 하버드로 일컬어지는 스위스 베른 대학교 교수의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 폰 리터 교수는 우리가 3000년 동안 사용해온 알파벳은 근본적으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시 한글을 채택해야 합니다.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등 유럽 최고 명문 대학들은 일제히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반박을 준비하던 유럽 최고 석학들이 차례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한글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완벽한 문자 체계가 존재했다니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항을 쇼크, 아젤 한글 쇼크의 경이로운 현장을 상세히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폰 리터입니다. 베른 대학교 문자학과 명예교수이며 40년간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15권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라틴 문자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도표가 걸려 있으며 유네스코 자문위원 위촉장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석에는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제 저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확고하게 주장해온 이론은 단순하지만 확고합니다. 단 26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알파벳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26개의 기호로 인류의 모든 지식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작품도 아인슈타인의 혁신적인 이론도 모두 이 26개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실은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알파벳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성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 알파벳은 문명의 확산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이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출신의 매우 명석한 학생 율리우스였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스위스의 고질적인 언어 문제도 알파벳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가 질문했습니다. 스위스의 고질적인 언어 문제를 말씀하시는군요. 우리나라는 독일어가 65%, 프랑스어가 23%, 이탈리아어가 8%, 로만슈어가 5%를 차지하는 4개 공용어 체제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통역 비용만 60억 프랑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방회의 때마다 2명의 통역사가 필요하며 모든 공문서를 4개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국적 기업들 역시 사내 문서를 여러 언어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영어로 통일하면 됩니다. 영어 역시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이미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영어를 공용 보조어로 채택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60억 프랑에 달하는 통역 비용을 절약하여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프랑스어권 학생이 반발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적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어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실용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언어 전환 역시 용이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는 4개 언어 신문을 펼쳤습니다. 독일어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프랑스어 르탕, 이탈리아어 코리에레 델 티치노, 그리고 로만슈어라 코티디아나였습니다. 이 모든 신문이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파벳의 우수성은 이토록 명백한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의 복잡한 문자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인류 문명의 정수가 바로 이 26개 문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수만 개를 암기해야 하고 일본의 문자는 3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아랍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이에 비하면 알파벳은 얼마나 간결하고 효율적입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베른의 구시가지는 중세부터 알파벳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시계탑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 대성당의 비문들 모두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알파벳보다 우수한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주말 가족 모임은 언제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손녀 엘리나를 만나는 날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14살이 된 엘리나는 요즘 한창 사춘기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부부는 취리히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며 엘리나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위스 전통 치즈 퐁듀를 먹으면서도 엘리나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나,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요. 한국 가수들이 영어로 노래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저는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알파벳의 힘이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 말이야. 봐라, 한국 가수들도 세계 시장을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니? 이것이 바로 알파벳의 위력이다. 그런데 엘리나가 갑자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글 배우고 있어요. 벌써 3주째예요. 한글?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40년간 문자를 연구했지만 한글이라는 단어는 연구 논문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기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글자예요. BTS 멤버들이 사용하는 문자요. 정말 경이로워요. 친구 마야랑 같이 배우고 있어요. 엘리나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동양의 상형 문자를 왜 배우니? 명백한 시간 낭비다. 알파벳만 숙지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너희 학교에서는 이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가르치지 않니? 거기다 쓸모없는 문자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겠니? 엘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글이 알파벳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친구 지수가 그러는데 발음하는 기관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양의 문자가 어떻게 3000년 역사를 지닌 알파벳보다 우수할 수 있겠니? 그것은 K-팝 팬들의 과장된 주장일 뿐이다. 유행은 사라지지만 알파벳은 영원하다. 아들 부부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한류 열풍이잖아요. 엘리나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 동아리가 생겼다던데요. 저는 못마땅해 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엘리나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은 24개 글자밖에 없대요. 알파벳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대요. 그리고 모음과 자음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럴 리가 없어. 복잡한 동양 언어를 어떻게 24개의 기호로 표현하겠니? 중국어는 성조가 4개나 있고 일본어는 음절이 복잡한데. 저는 반박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벌써 제 이름도 쓸 수 있어요. 엘리나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선이 조합된 기호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제지했습니다. 되었다. 되었어. 할아버지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엘리나는 볼을 부풀리며 할아버지는 너무 고리타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왜 이토록 분별력이 부족할까요?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알파벳과 아시아의 한 문자를 비교하다니 황당한 주장입니다. 40년간 문자를 연구한 제가 듣기에도 말입니다. 내일 대학에 가서 동료들에게 이 일화를 들려주어야겠습니다. 모두 한바탕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리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음하는 모양을 글자로 만들었다고?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알파벳도 원래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소리와 모양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는 베른구시가지의 마르크트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아케이드를 따라 걷는 것은 제 오랜 취미입니다. 시계탑을 지나 시민대학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시민대학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속성 과정, 2시간이면 충분, 누구나 쉽게 배우는 과학적 문자.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 만에 문자를 배운다니, 그것도 복잡한 동양 문자를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우는 데만 해도 좋기 1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줄을 선 사람들을 보니 나이와 직업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대략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양복을 입은 회사원,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 심지어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대단하길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발동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강생들의 구성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0대 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노트북을 펼친 젊은이들이, 뒷줄에는 돋보기를 쓴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루카스 밀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년간 유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글의 놀라운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스위스인이 교단에 올라섰습니다. 스위스인이 한국에서 공부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자, 모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름의 첫 글자가 될 겁니다. 루카스 밀러는 칠판에 간단한 도형을 그렸습니다. 기역지,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역입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수강생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맞습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죠. 그 모양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루카스 밀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니은을 봅시다. 이것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느 해보세요. 놀랍게도 정말 그러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발음할 때의 혀 모양과 유사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듯 제 입 모양을 상상하며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자음 다수개를 배우셨네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써볼까요? 앞줄에 앉은 80세쯤 되어 보이는 레나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레나인데요. 어떻게 써요? 루카스 밀러가 칠판에 한글로 적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따라 쓰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쉬워요. 제가 30분 만에 제 이름을 새로운 문자로 쓰다니. 80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아랍 문자를 배울 때는 한 달이 걸렸고 히브리 문자는 더 오래 걸렸는데 말입니다.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루카스 밀러는 모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모음은 천티안, 지, 인랜,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합니다. 점은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이죠. 이 세 가지만 조합하면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레고 블록 같네요. 조립하듯이 글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천재적이야. 그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한글은 조립식 문자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깃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안과 어를 합치면 너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한글은 쉽습니다. 같은 문장들을 한글로 읽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루카스 밀러가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천재가 15세기에 창제한 이 문자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내가 40년간 신봉해 온 것이 틀렸단 말인가? 알파벳이 최고가 아니라고? 복도에서 수강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었다니. 내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겠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간 맑았던 확신의 하늘에 의심의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온 후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실에 들러 논문을 검토했겠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글자를 쓸 수 있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한국 알파벳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역지, 이 혀 뒤쪽을 막는 모양이라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내며 입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한글 극과 유사했습니다. 안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위신몸에 닿았고 그 모양이 정확히 안 글자와 일치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알파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 왜 안 모양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B는 왜 B 모양일까요? 그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변화해 왔을 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A는 소의 머리, B는 집을 뜻하는 그림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발음할 때의 조음기관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형상화했다니,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니.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의 자음체계는 단순히 모양만 본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은 기본 모양의 획을 더하여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K에서 K 되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더 세게 발음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획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D에서 T 되는 것도, B에서 P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천재적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찰나 83년 조선의 제4대 왕이 직접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제 이유였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니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아는 성직자와 귀족만이 문자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반 백성이 문맹인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동양의 한 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민정금 해례본이라는 책도 찾았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음성학적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음체계는 더욱 철학적이었습니다. 은 하늘양, 이유는 땅음, 이는 사람, 중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는 이에 를 더하고 에요 어는 에 이를 더하는 식이었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제가 최고라고 믿었던 알파벳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은 3000년에 걸쳐 여러 문명을 거치며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변화하면서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추상적인 기호만 남았습니다. 반면 한글은 한 천재가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한 문자였습니다. 마치 자연적으로 생긴 오솔길과 계획적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의 차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어 철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though, through, tough, thought, sorrow. 비슷해 보이지만 발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역사적 변화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다르게 발음했지만 철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스나이프의 can은 왜 발음하지 않습니까? 사이콜로지의 P는요, 아일랜드의 S는. 이러한 불규칙성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쓰는 대로 읽힙니다. 이것은 표음 문자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을 실현한 것입니다. 근 언제나 그 소리가 나고 아는 언제나 아 소리가 납니다. 예외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 올린 신념의 탑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알파벳이 최고가 아니었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날 이후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탐구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어떻게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그는 단순히 문자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 음악, 농업,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업적을 남긴 르네상스적 인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음성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사람의 발음기관을 관찰하고 소리가 나는 원리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설계했죠.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초성 자음은 17자로 어금니 소리 지프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혓소리 n는 혀끝이 위신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것이며 입술소리 웜는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이소리스는 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목소리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현대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분류가 이미 15세기에 정립되어 있었다니 이것은 서양보다 400년은 앞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글과 알파벳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글자 수. 알파벳 26자, 한글 24자.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째, 체계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형태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글은 자음은 발음기관을, 모음은 천지인을 본떠 명확히 구분됩니다. 셋째, 확장성. 알파벳은 새로운 소리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글자를 조합해야 합니다. 예, 독일어의 umlaut. 하지만 한글은 기본 자모의 조합만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 방식. 알파벳은 선형적으로 나열합니다. CAT처럼 일렬로 늘어놓음으로 글자 수가 많아질수록 단어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게 하여 음절 단위로 만듭니다. 한이라는 한 글자 안에 H, 니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가독성에서 중요합니다. 인터내셔널리제이션 같은 단어는 20자나 되지만 한글로는 국제화,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습 용이성.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알파벳은 각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하나하나 암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영어의 경우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cat, car, father의 발음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 모양이라는 것,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만 알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질 문자, featural script였습니다. 소리의 특성 자체를 글자에 담은 것이었죠. 끽과 카의 관계, D과 T의 관계, B과 P의 관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에서 B와 P의 관계를 글자, 모양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언어학적으로는 같은 양순음이고 유성금과 무성금의 차이일 뿐이지만 알파벳은 이런 관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알파벳, 3000년 진화의 산물, 우연과 역사의 축적물. 한글, 천재의 일시 창조물, 과학과 철학의 결정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화가 항상 설계를 이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혁명적인 설계가 오랜 진화를 뛰어넘는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평생 가르쳐온 것이 틀렸다면 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며칠 후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손녀 엘리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엘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단다. 그저 연구 때문에 잠을 못 잤을 뿐이야. 거실에 앉아 홍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맞다. 엘리나가 갑자기 가방에서 하늘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제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제가 이제 한글을 꽤 잘 쓸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쉬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첫 단어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손녀가 한글로 쓴 단어를 제가 읽고 있다니.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최고의 할아버지예요. 비록 가끔 고집이 세시지만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BTS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친구가 생겼거든요. 이름은 지수예요. 지수는 3년 전에 스위스에 왔는데 아직도 독일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대화하지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엘리나는 지수와 친구가 된 과정,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을 순수한 언어로 적었습니다. 지수가 그러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래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요. 정말 멋진 왕이에요. 스위스에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언어의 다양성을 자랑했지만 그 대가로 매년 60억 프랑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면 지수도, 저도, 심지어 지수 할머니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글로 쓰니까 제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독일어로 쓰는 것보다 한글로 쓰는 게 더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아요. 아마 한글이 특별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도 한글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엘리나 올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4살 손녀가 몇 주 만에 배운 한글로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문자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엘리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옳았어.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야. 저는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한글을 배우실 거예요? 엘리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한글을 제대로 배워볼게. 그래서 너한테 한글로 답장을 쓰고 싶구나. 엘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한글 교재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요. 이거 정말 쉬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14살 손녀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평생 가르치기만 했던 제가 손녀에게 배우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S예요. 이 모양이죠? 숫소리를 낼 때 공기가 이빨 사이로 나가잖아요. 엘리나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놀라워,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G이 돼요. 더 센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획을 더하면 치이고요. 체계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계열의 소리는 기본 모양에서 파생되는 구조. 이런 문자가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그릇이었죠. 그리고 한글은 그 일을 가장 쉽고 아름답게 해주는 문자였습니다. 엘리나가 돌아간 후 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느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이 아닐까.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신분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학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례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특별 안건을 언급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교양 과목 신설 건이었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특히 한글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 강좌 개설을 공식 청원했습니다. 역사학과의 밀러 교수가 물었습니다. K-팝의 영향인가요?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학장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이 매우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시민대학의 한글 강좌는 매번 조기 마감됩니다. 개설 3시간 만에 200명 정원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최근 한글에 대해 연구했는데 실제로 매우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 그리고 이들의 과학적 조합, 교양 과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알파벳 우월주의자 알렉산더 폰 리터가 동양 문자를 옹호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어학과의 하인리히 그로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리터 교수, 당신이 한글을 지지한다고요? 평생 알파벳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당신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자는 새로운 증거 앞에서 기존 견해를 수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문자 체계입니다. 휴식 시간에 30년 지기 동료였던 클라우스가 다가왔습니다. 알렉산더,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한글을 지지하다니 혹시 아픈 거 아닌가? 클라우스에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매우 막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말이야. 클라우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 ETH에서도 한글 과목을 개설한다고 하더군. 그것도 필수 교양으로 말이야. ETH가 저도 놀랐습니다. 스위스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 한글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한다니.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이 주장했다더군. 한글의 조합 원리가 프로그래밍 논리와 유사하다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이야. 점심시간 교수 휴게실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스위스 연방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4개 공용어 체제의 비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연간 60억 프랑의 통역 및 번역 비용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연방교육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보조 문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장관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글이라고. 동양 문자를 스위스가 채택한다고. 미쳤군. 장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습니다. 시민대학에서 진행한 시범 교육 결과 참가자의 95%가 2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라우빈덴 주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라우빈덴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으로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만약 한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국적 확대도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발견한 한글의 가치를 정부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자살 행위야. 유럽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왜 하필 동양 문자야? 차라리 에스페란토가 낫지 않나?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동양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학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터 교수, 정부에서 한글 시범사업 자문위원을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최근 한글을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동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학장의 우려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알파벳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던 제가 한글의 전도사가 되다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엘리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나, 할아버지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단다. 한글을 스위스에 보급하는 일이야. 엘리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요?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네가 한글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물 안개구리였을 거야. 그라우빈덴 주의 주도인 쿠어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본부가 마련된 건물 회의실에는 언어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마이어 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개 언어권에서 각각 25명씩 총 100명의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독일어권, 이탈리아어권, 로만슈어권, 그리고 혼합 사용 지역입니다. 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영어를, 다른 그룹은 한글을 배우게 할 겁니다. 목표는 4주 안에 서로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하나의 보조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육학자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입니까? 중국어나 아랍어는 검토하지 않았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자질 문자입니다. 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담았죠. 중국어는 표의 문자라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아랍어는 모음 표기가 불완전합니다. 게다가 한글은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의 umlaut, 프랑스어의 비음, 이탈리아어의 떨림 소리까지 모두 표기 가능합니다. 한 프랑스 참관인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입니다. 문제는 동서양이 없습니다. 오직 효율성과 과학성만 있을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영어 그룹은 알파벳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글 그룹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자, 그 소리를 내볼까요?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죠? 그 모양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참가자들은 감탄했습니다. 2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그룹의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과 간단한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70세 이탈리아 할머니 로사 씨가 한글로 이름을 쓰며 기뻐했습니다. 70년 만에 새로운 문자로 제 이름을 썼어요. 믿을 수 없어요. 첫 주가 끝났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의 90%가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그룹은 30%만이 같은 수준에 도달했죠. 영어 그룹은 I am from Switzerland를 쓰려다 발음대로 I am from Switzerland라고 쓰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글 그룹은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를 정확히 썼습니다. 쓰는 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 그룹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독일어를 모르는 이탈리아어 사용자가 독일어 사용자와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한글로 적힌 것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2주째는 더욱 놀라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글 그룹 참가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세 독일어권 대학생 루카스가 68세 로만슈어권 할아버지 지안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평생 언어 장벽 때문에 고립되어 살았던 로만슈어 사용자들이 다른 언어권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 3명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글을 배운 후 읽기 능력이 현저히 개선된 것입니다. 신경심리학자 브라운 박사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난독증 환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
한글을 읽을 때는 스트레스 지표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알파벳을 읽을 때보다 70%나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근 언제나 그 소리가 나죠. 반면 영어의 G는 고에서와 G에서 다르게 발음됩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난독증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45세 베르너 씨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3주째는 실용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각 언어권의 공문서를 한글로 변기하는 실험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글 변기 문서는 이해도가 85%나 향상되었습니다. 4주차 최종 평가 과제는 서로 다른 언어권 참가자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그룹은 여전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 그룹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글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팀은 독일어권 엔지니어, 이탈리아어권 요리사, 로만슈어권 농부, 그리고 혼합지역 교사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언어 공동체 부엌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메뉴판을 만들 거예요. 각자의 전통 요리를 한글로 소개하면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실험이 끝난 후 작성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3배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며 언어 장벽을 넘는 보조 문자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난독증 개선 효과는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성과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스위스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우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통과 평등의 문제였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쓸 권리를 주는 민주적인 도구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일주일 후 유럽 언어학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근처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유럽 각국에서 200명이 넘는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마르크스 플랑크 연구소의 하인리히 그로스 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지금은 가장 격렬한 반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럽 문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리터 교수, 당신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2000년 넘게 이어온 유럽 문자 전통을 버리고 동양 문자를 받아들이자고요.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로스 교수, 저는 알파벳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보조 문자로 사용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뿐입니다. 스위스가 매년 60억 프랑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뒤부아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보조 문자, 내일은 주문자가 되겠죠. 이것은 문화적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로마 제국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조상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교수는 한국이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정복하더니 이제는 문자로도 정복하려 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만든 문자입니다. 이것이 문화 제국주의입니까?
네덜란드의 반데르 베르 교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은 서구 문명의 배신자이며 돈 몇 푼에 영혼을 판 것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구 때문에 기존 저서들의 판매가 중단되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윌리엄스 교수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40년간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 아닙니까? 번복자의 진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입니까? 새로운 증거 앞에서 기존 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학자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 번 세운 이론을 평생 고수하십니까? 그것이 과학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로스 교수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왜 하필 한글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국제 음성기호 IPA가 있지 않습니까? IPA는 언어학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일반인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한글은 2시간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라우빈덴 실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라우빈덴 실험 참가자들의 모습,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 난독증 환자가 한글로 책을 읽는 장면, 서로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드브라위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저는 리터 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희망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3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즉석에서 30분간 한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참가자들이 점점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150명이 반대, 50명이 찬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반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30년 지기 친구였던 볼프강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알렉산더, 우리 우정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자네는 우리를 배신했어. 서구 문명 전체를 배신한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의 전화였지만 그 중에는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나의 음성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반대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옳아요. 힘내세요. 다음 날 아침 유럽 각국의 젊은 학자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리터 교수의 연구를 지지한다. 한글은 언어 장벽을 허물 혁신적 도구다. 기성학계의 편견과 기득권이 진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스위스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재판을 받았지. 진실은 결국 인정받는다. 계속 가자. 언젠가 그들도 이해할 것이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라우빈덴 실험 참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100명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였죠. 한글 프로젝트를 계속해 주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난독증이 개선된 베르너 씨의 편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한글로 답장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승리합니다. 드디어 은퇴 강의 날이 왔습니다. 베른 대학교 대강당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 언론인들, 정부 관계자들, 심지어 반대파 학자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객석을 살폈습니다. 앞줄에는 엘리나와 제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나가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산더 폰 리터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40년간 이 자리에서 알파벳의 우수성을 설파해왔죠. 그리고 오늘 제 마지막 강의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40년간 알파벳이 최고의 문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것을요. 파워포인트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사법 123년에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의 왕입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15세기의 생각입니다. 유럽이 아직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동양의 한 왕이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칠판으로 걸어가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G, N, M, S. 이것이 한글의 기본 자음입니다. 기이은 혀 뒤쪽의 목구멍을 막는 모양, 디이은 혀 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M이은 입술 모양, 스은 이 모양, A은 목구멍 모양입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획을 더하면 된 소리가 됩니다. 깨서 켜, 이때에서 티.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600년 전에 디자인된 것입니다. 현대 언어학보다 앞선 분석입니다. 모음을 설명하며 더욱 철학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점은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칠판에 큰 글자로 썼습니다. 진리. 이것은 한글로 진리입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믿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라우빈된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난독증 환자의 눈물, 언어 장벽을 넘은 소통의 순간들. 보셨습니까? 이것이 한글의 힘입니다. 2시간이면 배울 수 있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쓰는 대로 읽힙니다. 알파벳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학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글은 알파벳보다 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강연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스위스의 4개 언어로 평화를 쓴 것과 한글로 평화를 쓴 것을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스위스의 미래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유지하되 한글이라는 공통의 다리로 연결된 사회, 더 이상 통역비 60억 프랑을 낭비하지 않는 나라. 저는 마지막으로
엘리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한 것은 14살 손녀 덕분이었습니다. 손녀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요. 엘리나, 고맙다. 네가 할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었구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강단을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둘러쌌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한 여학생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거예요. 동료 교수들도 다가왔습니다. 반대파였던 역사학과의 밀러 교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리터, 솔직히 오늘 강의는 인상적이었네.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가장 놀라운 것은 브뤼셀에서 절교를 선언했던 볼프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 자네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적어도 한글을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장실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은퇴 강의가 생중계되었고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어 스위스 교육방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한글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특별 고문으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나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한글 대사가 되셨으니까요. 저는 엘리나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선물했습니다. 너는 할아버지의 스승이자 영감이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고맙다.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은퇴한 달 후 저는 엘리나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는 여행 목적을 물어보는 직원에게 답했습니다. 순례요. 한글의 고향으로 가는 순례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한글 간판들을 보며 엘리나는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서툰 한국어로 경복궁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기사님이 놀라셨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세요. 한글 배우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문자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당신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스위스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항을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큐레이터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후에도 보급까지 신경 쓰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출구의 방명록에 저는 한글로 글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스위스도 한글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폰 리터, 스위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이 끝나갈 무렵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인류를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 뜻을 실현할 때입니다. 마지막 날 비행기 안에서 엘리나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어떠셨어요? 놀라웠단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저는 수첩을 꺼내 한글로 적었습니다. 한글,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 언어는 다르지만 문자로 하나 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이다. 옆에서 엘리나도 한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글아,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꿈,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스위스는 이제 한글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는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한글로 연결되고 난독증 환자들이 희망을 찾는 곳, 소통과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곳,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금까지 알파벳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한학자가 한글을 만나 평생의 신념을 수정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민주성의 충격을 받고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알렉산더 폰 리터 교수의 여정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4개 공용어 체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통과 평등을 이루는 해답이 한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은 어떠하신가요? 이 놀라운 학문적 발견과 감동적인 인류애가 담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글의 탁월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과 댓글은 저희 콘텐츠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통찰력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